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전에 잘 나가던 우리 코스피가 큰 폭으로 빠졌었죠. 아주 커다란 긴 음봉이 오래간만에 출현을 했었고 저점에서 그냥 끝이 나버렸습니다. 2050에서 견고하게 잘 버틴다, 잘한다 했던 코스피가 2030선으로 풀썩 주저앉았던 원인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 초반 한때 테이퍼링이 올해 안에는 어렵다라는 분석 속에 유동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2060까지 터치를 하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특별히 기관 중심으로 쏟아졌던 점,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역시 같은 이유로 1,050원대까지 진입을 해버리자 경기 민감주, 수출주 위주 조정폭이 특별히 깊게 나왔던 것도 전일 하락을 부추겼던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간밤 뉴욕과 유럽 증시까지 괴롭혔던 공통적인 악재인데요. 바로 중국의 긴축 우려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오늘 또 한 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요인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한 45분 정도에 중국의 10월 HSBC가 집계하는 제조 PMI 예비치가 공개가 될 텐데 전월보단 다소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경기 확장과 위축의 기준점인 50을 넘느냐, 아니면 일부 외국계 증권사 전망처럼 50을 처음으로 다시 하회하느냐에 따라 오늘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전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응도 충분히 소폭이지만 나올 수 있는 시점인데 중국이 도와줄지, 그것이 관건이겠습니다. 환율도 봐야죠, 수급도 봐야죠, 많이 빠진 경기 민감주를 사야 할지 여부도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향후 오늘 증시 전망까지 포함해서 2부에서 준비한 소식들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제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도 미리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일장 왜 갑자기 코스피가 빠졌을까? 제가 아까 앞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전문가들은 심지어 한 줄로 전일장을 요약했다고 합니다. 5분의 의견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전일장 다시 보는 시간 리뷰를 지금 화면을 통해 확인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최희승 차장님께서는 상승 재료가 없었다,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외국인들은 39거래일 연속 사자를 외쳤다라고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재밌네요. 정영훈 팀장님, 김혜란 연구원님, 김영겸 팀장님 모두 다 중국으로 전일장을 시작하셨습니다. 중국이 부진하면서 조정이 나왔다, 중국의 유동성 회수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중국발 신용경색 우려가 재차 불거지면서 증시가 주춤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밖에 안상현 대리님도 역시 외국인은 샀는데 펀드 환매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수급에 또 초점을 맞춘 분석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자, 더욱 중요하죠. 전일은 이러이러해서 빠졌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프리뷰 한번 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은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현물 쪽에 매수세를 한 40거래일이죠. 오늘까지 사면 유지시켜준다면 분할로 사도 좋다라고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보다는 실적 좋은 중소형주 보자라는 의견. 하지만 김혜란 연구원님과 김영겸 주식팀장님은 여전히 경기 민감주 조정 시 매수 관점,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과 덧붙여서 원화 강세 수혜주까지 좋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 밖에 안상현 대리님은요,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까지 사는지 여부와 역시 1,050원대로 연저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 달러원 환율까지 주목해서 살펴야 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동부증권 마포지점 특별히 김영겸 주식팀장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은 중국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빠진 것을 특별히 경기 민감주, 원화 강세 수혜주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 같아요. 향후의 증시 조정 폭과 기관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2000선에서 2060선을 상승을 할 때 두 번의 이제 갭 상승을 통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좀 갭 메꾸기 작업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게 보통인데 이번 역시 이제 갭 메꾸기 작업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2025포인트 정도가 좀 1차 갭 메꾸기고 좀 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2000선 초반까지 다시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2000선은 지지력이 확인이 된다면 다음 이제 충분히 2250 저희 정고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한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전일장 중국발 신용경색 위기 로 코스피 상승세가 주춤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밤에 지난 이제 밤에 유럽에서 22 그 드라기 총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음 달에 다시 시작한다고 말을 했죠. 거기에 따라서 혹시
지금 유럽계 자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럽계 자금에서 이런 은행들이 자산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자금을 이탈시키는지 오늘장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온 자금이 거의 대부분 미국계 자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기존에 들어왔던 자금이나 혹시 그 사이에 들어왔던 자금 중에 유럽계 자금에서 이런 이탈 조짐이 있는지 오늘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점은 큰 틀에서 오늘도 전체적인 해외 시장들 조정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그 큰 돈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죠. 유럽이나 미국 시장 큰 폭의 조정받은 건 없죠. 0.3%에서 0.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너무 큰 하락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여전히 하향 안정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달러 약세 방향으로 접어드는 상황이고요. 이런 큰 틀에서의 움직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너무 겁내할 필요 없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달러 약세 기조, 원화 강세 기조로 접어든다면 이제 수출 관련 주식들에 물론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원화 강세 수혜주도 좀 비중을 좀 확대시키면서 좀 경기 민감 업종, 그다음에 원화 강세 업종을 좀 나눠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 민감 업종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가이던스 대비해서 상당 부분 다 이제 가이던스를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이 한동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비켜나는 경기 민감 업종이나 그쪽은 저는 원자재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쪽이나 아니면은 경기 원화 강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이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 밖에 유럽 쪽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국내 유럽계 자금의 어떤 자산 다시 한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소식인지 그 부분 한번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감사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영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넘버원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 오늘 만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잘 버틴다 싶더니만 전에 큰 음봉 하나를 맞았습니다. 2060까지 가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도 커졌겠고 또 걱정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도 전일 1,050원대 들어가면서 수출주 위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또 큰 폭의 내림세를 띠기도 했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악재가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긴축 우려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차트적으로 가장 어떤 상승 탄력을 기대하게끔 했던 중국이 오히려 악재를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다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정폭은 크지는 않았죠.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한 0.3% 정도,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 한 0.5%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치고는 아주 견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 주가가 하락할 때도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락기조 하에서도 한 3, 4일 하락하면 하루 이틀 반등을 주죠. 상승도 마찬가지라는 경우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매수 마인드 전략, 이익 극대화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좀 어떤 휴게소, 정거장에 좀 들어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만약에 간다고 하든지 목포를 간다고 하면 자전거 타고 경부 톨게이트를, 국내동 톨게이트를 지나가죠. 네, 지금 예전에 국내동에는 지금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톨게이트를 지나갑니다. 근데 톨게이트를 지나간 이후에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하게 되면 휴게소 한번 들렸다고 합니다. 뻐근한 허리도 한번 피고 어깨도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기분 전환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뭐에 좋다? 안전운행에 좋다고 합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속 상승을 보였던 전 세계 증시가 이제 다소 피로감을 느끼면서 단기 조정을 좀 받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 정책을 다시 중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중단 정책으로 인해서 레포 금리가, 그렇죠,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가 지난 7월달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시장이 크게 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자막에도 나오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이 결국 1,050원대로 진입하는, 어제 종가가 정확하게 1,055원 80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050원대가 붕괴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1,050원대가 만약에 붕괴된다면 이것은 다소
다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수출이 잘 돼야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우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원화의 강세 현상은 수출 관련주에 역시 악영향을 줄 것이면 틀림이 없고, 더군다나 대기업보다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그 어떤 경계 라인에 들어온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증시를 좀 더 자세히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살펴드리죠. 먼저 다우존스 공업지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이죠. 예, 어때요?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전일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조정폭이 미비했죠. 0.3% 54포인트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15,400포인트대로 좀 다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15,200에서 300포인트, 제가 지선으로 가로 횡선을 거드렸던 그 라인이 15,200에서 300포인트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받아야 그 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 여전히 상승 기조이나 단기 과열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열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 거래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가의 지표는 거래량이라는 말씀이 있죠. 말이 있죠. 밑에 거래량을 보면 세력이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의 모습을 봐더라도. 그래서 단기 어떤 그 정거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음에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어제 20포인트,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보였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반도체 시장이 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모습도 개파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봉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일봉 차트인데 아직 추세선은 상승 추세선 라인에 딱 걸쳐져 있어요. 근데 어제 개파락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개파락한 뒤에 장대 음봉입니다. 그렇죠? 예, 개파락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추가 조정을 보인다면 단기 이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보다는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이 국내 시장에서 큽니다. 왜?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를 위한 이 반도체 관련 IT 업종에 대한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오늘 밤과 내일까지는 그 동향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다면 그렇죠. 국내 증시도 조금 더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전일장에서도 사실 국내 증시가 20포인트에 달하는 큰 폭의 조정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상해종합지수를 포함한 중국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자, 중국 시장이 그동안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장에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추세선에서 어제 음봉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상해종합지수도 그동안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거북이 걸음처럼 꾸준히 흔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지선으로 거드린 라인이 2100포인트,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2100포인트 초반이거든요. 근데 어제 상해종합지수 종가가 2183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빠지면 한 50포인트 내외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 폭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재차 상승하기까지에는 그렇죠?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상해종합지수의 흐름도 역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 여전히 매수율을 보이면서 그나마 국내 시장에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무차별적으로 매도의 폭격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주고 있는데 과연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버텨주냐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도 원달러 환율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지난 연초입니다. 1월 15일 날 장중 저점이 1054원 50전입니다. 최저점이 장중 저점이. 어제 국내 원달러 환율 종가가 1055원 80전, 1054원까지 어제도 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1050원대를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연중 최저점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50원대로가 만약에
장중에 붕괴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종가상으로 붕괴된다면 이것은 국내 시장도 다소의 추가 조정에 대비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죠. 해외 증시의 모습을 보면 큰 추세선으로 보면 아직 붕괴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감, 국내 원달러 시장의 동향 등을 본다면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세는 아직 괜찮고 그냥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이재원 상무님이 얘기하시는 휴게소에서 에너지 비축하는 기간, 그 기간과 폭, 조정의 향후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앞서서 뭐 기간 조정 전망도 나왔고 2,000포인트 한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이렇게 밀리면 역시 중국이 좀 실망을 줘도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매수에 나서야 되는지 최근에 또 급격히 늘어난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원화 강세 수혜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인데 공감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원화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화 강세 수혜주를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주가 많이 포함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합지수 추세가 꺾인다면 이들 개별 종목의 상승 탄력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그림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초까지는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을 만약에 오늘도 지금 예상 호가가 개파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하락할 때는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상승을 한다면 한번 이익 실현도 가능하다고. 그리고서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재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가 2060포인트에 근접했다가 다시 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그렇죠, 장대 음봉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지지선으로 행보해야 되는 것이 20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의 지지선이 굉장히 강력해요. 어제 종가가 얼마입니까? 2030포인트예요. 그럼 빠져봐야 30포인트죠. 그럼 어제만큼 하루만 더 빠진다면 밑으로 빠질 수 있는 폭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만 기간의 조정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매수는 좀 자제하자.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을 매도로 한번 이익실을 하느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 전략만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기간은 다음 주 초가 되면은 윤곽이 재차 상승에 시도할지 여부가 판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매수 여부도 다음 주 초에 과연 기존에 장을 이끌었던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주도주로 부각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도 다음 주에 다시 판단을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장은 일단 상승하면은 하락 시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상승하면 한번 익션을 해주고 그렇죠? 추가 매수 여부는 다음 주 초에 다시 매수 종목을 검색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다음 주 초에 단기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 그리고 재매수 타이밍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담을 수 있는지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시간 내서 들려주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강 상무님과 함께했는데 귀 쏙쏙 들어오는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초가 나오기 5분 전입니다. 지금 시초가는 더 밀릴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일 수급 특징주 알아보는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현 전문위원과 오늘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그런 날이었는데 외국인 기관이 주로 어떤 종목 위주로 사고 팔았는지 먼저 보고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39거래일 연속 샀던 그런 날인데요. 하나금융 지주를 가장 많이 산 것처럼 나오죠. 자회사 외환은행이 하나금융 주식 840만 주 처분하면서 외국인들이 그대로 받아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신세계, 코덱스, 현대차 위주로 담아갔고요. 기관은 한국전력을 바닥권에서 다시 사주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 7만 원대 정도는 계속 지지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코덱스 인버스 다시 샀고 고려아연 최근에 비철금속 가격 다시 뛰면서 기관이 전일 좀 샀던 것 같습니다. NH 엔터테인먼트도 최근에 며칠 한 연속적인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잡히는 그런 종목이죠.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 나오고 있는데요. 솔브레인과 KG 이니시스,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태웅순으로 외국인을 담았고요. 기관은 CJ E&M, 메가스터디, 한글과 컴퓨터, 휴맥스, 한국토지 신탁순으로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기관은 글쎄요, 수능 의식해서인가요? 메가스터디 참 조용했던 종목인데 어제 두 번째로 많은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네, 참고로 전일 외국인은 네이버, 삼성, SDI도 팔았었고 기관은 조선주 위주로 많이 팔았지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종목은 매수 위주로만 좀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님 특징주 가운데 특징주 분석 들어볼까요?
수급 특징 중에서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종목 3가지, 고려아연, 메가스터디, KG 이니시스를 조정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아연, 연, 금, 운동, 그리고 인듐, 칼륨 등 희소금속 분야에 이르기까지 총 20여 종의 비철금속 등을 100만여 톤을 생산하는 글로벌 종합 비철금속 재련 회사죠. 고려아연이 다루고 있는 비철금속 등은 우리나라의 기초 소재 산업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세였던 구리, 아연 등 비철금속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비철금속 관련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의 구리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연과 구리납은 철강과 자동차, IT 등 경기 민감 업종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초 소재죠. 기초 소재로 사용되는 비철금속 가격이 오르면 관련 기업들은 원가 상승에 의해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어서 수익성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기초 소재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또한 금 관련 음성거래의 차단을 위해서 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금거래소를 2014년에 운영할 수 있는 정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거래 양성화 방안이 어떤 식으로 시장의 비철금속 관련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죠. 고려아연의 현재 주가는 올해 중기 5월 고점과 7월 저점을 기준으로 박스권의 중심을 돌파하여 고점 돌파 전 쉬어가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단기적인 눌림 구간인 31만 4천 원 부근에서 눌림목 매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단기 목표가는 34만 6천 원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메가스터디입니다. 메가스터디는 중고등학생 및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 서비스 회사죠. 학원과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출판 시장과 해외 교육 시장 등에서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서 브랜드 이미지도 상당히 훌륭한 회사죠. 지금은 고3 수험생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입 수능이 11월 7일 목요일로 14일 앞두고 있죠. 학원 사업자들이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대학 수능 전과 자사고 입시 시즌이죠. 대학 수능을 앞두고 동영상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메가스터디는 수험생들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 2014 수능 파이널 대특강 등 핵심 사항을 단기간으로 압축해서 정리하는 수능생들을 위한 그리고 경쟁 업체들과의 차별화 전략 서비스를 계획하며 본격적인 마케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죠. 정부의 규정을 벗어나서 교육과정과 교육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자사고의 입시 시즌이 열렸습니다.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교육 분야에 관심이 급증하는 기간이니까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겠죠. 또한 메가스터디는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대입 전략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서 수능 대비법과 입시 전략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소비자층에 다가가는 경쟁사와의 차별화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의 현재 주가는 10월 단기 고점 79,600원, 단기 저점 72,500원 사이에서 고압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가 대비 거래량은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신규 진입보다는 추가적인 조정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 메가스터디 주가가 7만 원까지 조정을 받는다면은 7만 원 부근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7만 7천 원까지 목표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죠. 스마트폰 이용한 결제 시스템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니까 이 업종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KG 이니시스 17,700원 부근에서 눌림목 관점 보시고요. 목표가 19,500원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원화강세 수혜주로 원자재 주목하자는 의견도 있었었는데 저는 수급 특징주 가운데 기관이 많이 샀던 고려아연 또 눌림목 매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전일 지수가 많이 오르니까 차익 실효 매물이 투신권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원화도 강세를 띠면서 경기 민감주에 압박을 넣었으며 무엇보다 중국의 긴축 우려가 결국 코스피를 2050의 안착을 실패로 이끈 그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긴축 우려는 전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뉴욕과 유럽까지 간밤에 영향을 크게 미쳤더군요. 유럽에선 특별히 스트레스 테스트 우려까지 나오면서 국내 유럽계 자금의 자금이탈 우려까지
반은 아침이고요. 미국에선 캐터필러 실적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관련 또 두산 그룹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체적으로는 3대 지수, 유럽적 주요국 증시 별로 많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갭 하락 후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IT 쪽의 분위기도 한 번쯤 체크가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상승 추세는 아직 괜찮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났으면 좀 현금화를 했다가 다음 주 조정 시 한번 매수해보는 게 이 극대화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오늘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기장을 했는데요. 파란불 코스피는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샘플러스에서 정동웅 멘토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이쪽에 앉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꽤 많이 빠졌다 싶었는데 오늘 일단 반등은 아침에 안 보이네요. 네, 그렇지만 전일 글로벌 증시가 대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 국내 증시는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좀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이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비롯해서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가장 크게 하락했던 건 역시 조선주였는데 조선주가 오늘은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시장에서 그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시장의 컨센이 3분기 영업 적자가 40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영업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소문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중국 긴축 우려감과 맞물리면서 전일장 현대미포조선 6%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 현대중공업도 4%대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는 한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실적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길게 끌고 가지 않고 역시나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전일장 또 특징적인 것은 역시나 OCI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OCI 0.7%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OCI도 전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이제 OCI에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세계 폴리실리콘 2위 생산 기업인 이제 햄록이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그쪽을 반도체 웨이프 쪽으로 돌리겠다 이러한 기사를 저는 확인을 했었는데 아직 시장의 화두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OCI는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코스닥 지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도 소폭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한 3거래일 전서부터 코스피 지수보다 조금은 강한 면을 조금씩 보여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아니면 12월이 되면은 쇼커버링에 의해서 그리고 바이백에 의해서 코스닥 지수가 좀 더 강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지수를 강력하게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역시나 코스닥 우량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팔지 말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특징 중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울 반도체입니다. 전일장 뉴욕 증시에서 크리가 좀 큰 폭의 폭락을 맞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 반도체가 조금 2%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크리와 국내 LED 관련주들이 동조화를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 역시나 국내 LED 관련주도 큰 힘을 쓰기는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매도 관점이나 아니면 추가 매수는 힘들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소폭 더 하락해서 출발했지만 한 1포인트 정도 더 처지는 모습이고요. 전일에 약간 놀래켰었던 외국인들의 장초반 현물 매도가 오늘도 아침엔 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2034포인트, 5포인트에서 출발했고 코스닥은 반대로 한 1포인트가량 위쪽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어제 오전장 분위기 좋았다가 오후장에서 결국 종가상 2% 이상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역시 니케이도 오늘 아침 반등이 없습니다. 0.5% 추가로 밀리면서 14,350 라인대까지 쳐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 외환시장 나가보겠습니다. 연저점의 경신이 눈앞에 지금 와 있는 날라온 상황인데요. IBK 투자증권의 윤영규 연구원님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또 사실 5원가량 이렇게 급락하면서 1,050원대 중반까지 연저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반등을 좀 시도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부 폐쇄 종료 후 발표된 9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9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시장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한 14만 8천 명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이 올해 안에는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지면서 달러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어제 간밤에는 ECB가 유로존 내 124개 은행들에 대해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로 결정했고 중국에서는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달러 약세는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입니다.
달러당 97엔대 초반까지 하락했던 엔달러 환율은 현재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1.38달러 선까지 바싹 접근했던 달러 유로 환율은 1.377달러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와 함께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4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1055.8원까지 하락해 연중 최저점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대외 재료는 물론 내고 물량 출해 시점이 점점 낮아지는 등 수급 요인까지 겹치면서 원화 강세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연저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로존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와 중국발 리스크 부각에 따라 원화 강세 압력은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2.6원 상승한 1060.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이번 주 국내 GDP 발표를 앞두고 있어 수급 공방은 다소 소강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 수출업체 내고 물량 출해 부담도 점차 완화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외환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내일 한국의 GDP 발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달러원 상황 짚어주셨는데 오늘 아주 소폭이지만 이런 가까이 반등이 미미하게 잡히고는 있네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한 시장에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돌발 종목 좀 보입니다. 첫 번째는 OCI입니다. 앞서서 정동웅 전문가님이 짚어주시기도 하셨었는데요. 3분기 실적 나왔는데 여전히 적자였었고요. 4분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전일 큰 음봉 맞았고 오늘 흐름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맥스입니다. 지주사 전환 기대감 있고 연일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급등했는데 오늘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일 급락했었던 종목, 대표적인 두 가지 종목을 꼽자면 조선주 그룹을 제외하고는 큰 종목 가운데 삼성 SDI와 네이버를 꼽을 수가 있겠죠. 모두 외국인들의 매물이 꽤 많이 잡힌 모습이었는데 오늘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군들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멀리 명동으로 나가볼까 하는데요.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성 PB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OCI 분석부터 부탁드려요. 예, OCI가 지금 오늘 개장초에 한 1% 정도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때도 지금 영업손실이 약 569억 원 정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3분기도 또 적자 전환했다는 그 공시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반영은 예전부터 지금 반영이 돼 있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악재가 나왔지만 오늘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제 보면 시가에는 21만 8,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약 5% 정도의 급락을 했던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어제 이미 반영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대한 오히려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120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동률 저하에 따라서 지금 주가 많이 하락했다가 내년 1분기까지 가동률, 출하량이 모두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OCI에 대한 최대의 악재로 발목을 잡았었던 제조 원가 부분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OCI를 저가에 지금 담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신 분들은 분할 매수 좀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지주사 전환 소식에 의해서 어제 급등을 했던 흐름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1.78% 정도 지금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주사 이제 기업 분할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맥스도 지금 지주사 전환 체제를 가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투자 사업을 맡은 코스맥스 BTI와 한국, 중국, 미국 등 그 국내 화장품 사업으로 총괄하는 코스맥스도 지금 분할을 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 중국 쪽 성장 기대감과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는 앞으로도 좀 전망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삼성 콘밀 정밀 매각에 대한 그 우려감 때문에 오늘 2% 정도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흥분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의 그런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익 매물이 상당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삼성 SDI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악재나 그런 돌발 그런 뉴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분할을 한 다음부터 약 지금 40만 원 선에서 68만 원까지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삼성 SDI와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종목을 갖고 있는 주체,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어떤 악재가 나왔을 경우는 언제든지 그 수익이 났던 부분을 매물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이라든지 3분기에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차익 실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 SDI, 네이버까지 돌발 종목군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조선주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하반기 사실상 시장의 탑픽으로 보셨던, 한 2달 전부터 외치셨던 우리 정동 전문가님께 여쭈면 아주 딱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급격한 조정, 특별히 전일 큰 폭으로 다시 조정을 받은 것이 시장에 조금 우려를 자아냈다라는 부분. 어제 현대 미포조선이 그 주인공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일단 반등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와 서울반도체 아까 잠깐 얘기 들려주셔서 더 뒷얘기. 대한항공이 오늘 또 오릅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잖아요. 항공 전고점 돌파 임박인데 향후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AS를 해드릴 때 3분기 어닝 시즌에는 역시나 조선주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나 눌림목 구간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다시 저가 매수,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수주 모멘텀에 의해서 수주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사실상 이런 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에는 오히려 주가 상승 탄력은 저조하고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에 시달리는 그런 패턴을 역사적으로 항상 그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 수주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시기가 최고점으로 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3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떨어지는 부분은 주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왜 이렇게 수주가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2000년대, 2003년도에 중국이 개방을 선언하면서 갑작스럽게 선박 수주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그때 발주했던 선박 같은 경우는 연비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때 당시 유가가 20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110불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선박으로 중고선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연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운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고선으로 팔 시기인데 오히려 해체 시기로 들어가면서 신조선 발주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유럽 경기가 회복되면서 아무래도 상선 시장이 조금 더 회복대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면서 저는 최선호주로 이제 현대 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 물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모든 조선사들이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역시나 탑픽 종목은 현대 미포조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시에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 오늘 아침에도 매수는 좀 일부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현대 미포조선이 2%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은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보자. 왜냐하면 조정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0만 원, 19만 원대부터 이제 외쳤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하락했을 시에만 분할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전일장 미국에서 있었던 크리의 주가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크리의 주가 차트가 이제 74불에서 전일장 61불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일장 너무 과도하게 급락을 했는데 최근 서울 반도체, 루멘스 이런 LED 관련 업체들이 크리와 동조화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아니면 신고가를 기록하는 이런 주가 흐름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전일장 크리 실적 그리고 특히나 영업이익률에 대한 실망감이 대두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 서울 반도체 역시 최근에 크리에 의해서 영업이익률이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우는 10% 이상, 그러니까 11%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몰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크리가 영업이익률 우려감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 역시 오늘 하락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의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 서울 반도체도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하락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는 조금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보유하신 분들도 일부는 수익권이라면 차익 실현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항공주 좀 시장에서 조금 오해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상승했을 때 뭐 팔아야 된다, 유가가 하락했을 때 사야 된다,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주에 실제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사 같은 경우는 비행기 같은 경우가 대부분 항공사 소유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나 대부분이 리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갈수록 리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원화 강세에 따라서 최근 항공주가 강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070원대로 다시 복귀한다면 항공주는 단기 좀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32,000원부터 해서 지금 37,000원까지 단기에 좀 많은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역시나 원달러, 그러니까 원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가야 된다. 그런데 조금 더 강세로 갈 것이냐, 저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늦춰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내년 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확실성이 이제 바로 내년 초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기보다는 현재 단기 반등에 의한 차익이 났다면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 그리고 서울반도체, 대한항공까지 짚어봤고요. 어제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오늘 실적 호재 소식에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테마 2개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AI 감염 환자가 또 발생했대요. 남성분이라는 소식도 있는데 백신주 살펴봐야겠고, 북한의 핵실험 또 다시 재개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 흐름 어떨지 테마 2개 그리고 LG 생활건강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동으로 가서 듣죠. 정윤성 PB님. 예, 우선은 그 LG 생활건강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LG 생활건강 오늘 갭 상승을 하고 지금 2.9% 정도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 예상이 지금 부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LG 생활건강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 증가한 1조 1,518억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 늘어난 1,456억 정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작년에 같은 기간 대비해서 39% 정도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분에서는 더 페이스샵이 16% 정도 성장하는 것이 지금 실적을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업 부분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온 지금 더 페이스샵 중국 사업이 9월 말부터 현지 딜러십 체제에서 합자법인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조정 등의 이슈로 인해서 성장률이 지금 3, 4분기 대비해서 20%대 머물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성장률 회복과 수익성 개선 기대가 이런 합자법인 형태로 인해서 더욱더 지속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6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52만 8천 원까지 지금 하락을 했다 오늘 이러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을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지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 방산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좀 핵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소식에 지금 방산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종목들이 퍼스텍이 1.62%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빅텍 같은 경우는 4.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경우는 6%대까지 오르다가 지금 4%대
정도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와는 반대로 뭐 에머스 퍼시픽 같은 그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2.48%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좀 AI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관련 그 백신주들 같은 경우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그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는 그 AI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런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항상 그 계좌에서는 뭐 한 달 이상 장기 투자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을 항상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는요, 현대 글로비스 한번 봐야겠습니다. LG 생활건강만큼이나 어제 꽤 괜찮은 실적을 내놨었는데, 고성장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오늘 급등합니다. 신고가 다시 쓰고 있고요. 무엇보다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될 현대차 흐름도 같이 좀 연관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ENG라는 종목도 급등해요. 급등하는 사유까지 살펴볼 텐데, 먼저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차 흐름 짚어주시죠. 네, 먼저 현대 글로비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예전에는 현대 기아차의 주가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그렸었는데 최근에는 현대 기아차보다 현대 글로비스의 주가 흐름 패턴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실적이 컨센서스가 조금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도 성장을 했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1차적으로 어닝 시즌에 부합하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물류 사업 성장 기대감입니다. 최근에 조선 업황이 살아나오면서 아무래도 해운 업황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상 물류 시장에서 현대 글로비스의 성장세가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조선업 그리고 해운업과 같이 현대 글로비스의 주가가 좀 재조명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면서 아무래도 좋은 실적의 모멘텀까지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물류 그리고 조선 그리고 해운 이쪽으로 모멘텀을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목표가도 상향 조정이 나왔는데 그에 따른 현대 글로비스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한 추세를 단기적으로 그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저는 현대차는 실적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현대차 26만원, 27만원 부근이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사상 PER 밴드에서 고점에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상 PER 밴드에서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역시나 모멘텀이나 아니면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추가적인 모멘텀도 저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북미 시장에서 8월, 9월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역성장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BMW나 폭스바겐 이런 것도 역성장한 부분도 있지만 역시나 소폭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다시 그러니까 고가의 차량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가의 차량 그리고 큰 차량이 많이 팔리고 있는 트렌드로 다시 전환되면서 현대 기아차는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비 조금 모멘텀은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중국 시장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성공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선호도를 살펴보면 폭스바겐, BMW, 아우디가 1, 2,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조차 현대 기아차가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많아진 상태에서 실적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많은 상승은 없다. 이렇게 따져보면 현대 기아차는 현재 수준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현대 글로비스가 낫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고 신차가 나오잖아요. 제네시스도 상당히 좀 미는 모델이고 소위 올해 말 이제 4분기 또 성수기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양호하게만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보이시던데. 그런데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 이미 시장의 기대감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에 모두 그게 반영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4분기 실적 모멘텀이 다시 내년 상반기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해외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모멘텀은
비중은 예전보다는 작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현대기아차 뭐 셀은 아니지만 현재 관점에서 크게 상승할 부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조금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도 ENG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도 ENG 예전에 5,000원이었던 주가가 뭐 9,000원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 ENG가 주가 상승을 했던 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은 하락한 상태인데 오늘 성도 ENG가 조금 한 7%대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본 사업 그러니까 분양 사업이 아닌 본 사업은 클린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부분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 투자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테스나 뭐 유진테크 이런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이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던 중소형주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모멘텀이 확대되면서 오늘은 성도 ENG까지 좀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클린룸 부분에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 저도 성도 ENG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는 정말 9,000원, 만원까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클린룸 한 가지 사업 부분에 의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따지면서 만약에 오늘 10% 이상까지 간다면 일부는 차익 실현해보고 만약에 10% 미만대에서 상승률이 멈춘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현대차 실적 발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면 다시 좀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남광토건 오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고요. 우전엔 한단 스마트폰 부품주죠. 300억 정도 교환사채 발행 소식 때문에 강세를 띈다는 분석도 들어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명동으로 가서 듣죠. 피비님. 예. 네. 먼저 그 우전하는 한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전하는 한단 300억 정도의 그 EB 발행이라고 하면 이제 교환사채라고 하죠. 안정적 성장 재원 마련을 통해서 지금 EB를 발행한다고 지금 공시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 3% 정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마트폰 부품 업체죠. 우전한단이 지금 베트남 공장 건설과 그 주방용기 사업 진출 자금 사용 목적으로 지금 300억 규모의 김영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를 발행했다고 지금 공시가 지금 나온 상태고요. 이 그 사채 만기는 2018년 11월 1일까지고요. 표면 이자율 0%에 만기 이자율이 2%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당 교환가액이 9,32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우전하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부품 또 디지털 셋탑박스, 그 다음에 금형 등의 그 베트남 공장이 지금 건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방용기 사업은 그 중국 철강성 쪽에서 지금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교환사채가 발행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모든 주가에 그 호재로 뭐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전의 상단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사업 진출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전의 상단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한 캐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자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채권으로 발행이 됐다가 주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이제 그 주식으로 바뀌어지면서 재무적인 부분에 그런 안정화도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전한항단 같은 경우 상당히 이런 자금 쪽을 해결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우려했던 그런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전한항단 같은 경우는 지금 3,500원대에서 11,750원까지 그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 좀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9,000원, 9,100원 선에서 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재무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남광토건인데요. 남광토건 오늘 9.57%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남광토건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주 12만
6,989주를 50억 정도에 지금 취득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공시가 나오면서 강세를 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 소식 같은 경우는 EB보다도 좀 더 강력한 그런 호재로 보통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강통운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8,820원대인데요.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그 기업에서 자기네들의 그런 주식을 자기네들의 그런 자금으로 매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남강통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건설업의 지금 관리 종목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하실 분들은 상당히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외국인이 40거래 연속 사고 있습니다. 현물 약간 파는 듯하다 그랬는데 지금 매수 전환해줬고요. 코스피도 빠르게 플러스권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2040 트라이를 하다가 지금은 40에서는 약간 멀어졌지만 빨간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놀라셨죠? 라는 한 말씀 드리면서 우리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오늘 아침 줄지 먼저 정동웅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2번 연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선업종, 특히 조선주에 대해서 하락했을 때는 분할 매수에 가담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번 연속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빼놓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신조선 발주가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조선을 발주하는, 그러니까 선박을 발주하는 해운사가 최근에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돈으로 선박 발주를 하느냐. 선박 발주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는 선박금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박금융 규제를 조금씩 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면 해운사들이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선박을 발주를 활발하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박금융 규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신조선의 발주가 더 활발하게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선박금융 규제가 조금 풀린다면, 완화된다면 그때 당시 올해 하반기나 상반기 같은 폭발적인 이제 선박 발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조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코스닥 우량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팔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코스닥은 안 돼, 무조건 대형주야라는 그런 마인드는 또 버리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지수 의미보다는 조선주에 대한 집중도를 더 올리는 그런 쪽으로 전략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미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더 밀렸을 때 그때 사자라는 가격적인 조언도 앞서 나온 바 있으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오늘 한 말씀 조언 부탁드립니다. 코스피 위주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코스피 위주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수익이 많이 났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계좌의 종목들을 보통은 한 번에 수익 실현을 하거나 또는 살 때도 분할 매수가 아닌 한 번에 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상담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수익 실현할 때도 좀 전략적으로 부분 매도 수익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우선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수익권이 상당히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일부를 수익 실현하고 또 KT가 좀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KT를 좀 일부를 분할 매수하는 그런 유연한 투자 전략이 좀 어떠실까 또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올 하반기 때는 또 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목들의 그런 교차 매매 그런 부분도 한 가지 고급 스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가벼워지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동아소시오 홀딩스 아니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코스맥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일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좀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또 갖고 가시면서 또 새롭게 또 방송 중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재매수를 위한 소위 총알을 더 비축하기 위한 일부 현금화, 단기 그냥 차익 실현 정도로 좀 팔아보자, 이런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럼 재매수 타이밍은 언제쯤 다시 올까? 지수의 조정폭과 기관도 추가로 좀 여쭤보죠. 예. 우선은 지수 같은 경우는 우선은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직선 상승을 하진 않죠. 항상 쉬어갔다가 올라갔다가 쉬어갔다가 올라갔다. 전문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차트상에서
눌림목에서 다시금 그 이평선을 맞으면서 다시금 올라가고 그런 물결 흐름의 그런 우상향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종목별로 다 다르고 타이밍별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우선은 어느 정도 10%에서 20% 만약에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30% 정도의 수익 실현 및 또 30% 현금을 갖고 있다 그 타이밍은 그 종목들마다 좀 다를 것 같지만 우선은 그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그 눌림목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매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타이밍은 좀 업종별로 좀 달라 보입니다. 특히 통신주들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뭐 눌림목 구간이 없이 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랬을 때는 그 매수 타이밍을 5일선 또는 21선에 맞았을 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일부 수익 실현 타이밍은 이평선이 좀 떨어졌을 경우 일봉이 5일선이나 21선과의 격차가 좀 벌어졌을 경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흥분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럴 때는 20-30% 정도 또 현금을 좀 보유하고 그렇게 좀 물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평선 활용하는 물결 매매 얘기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잠깐 중국 얘기를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정동 멘토님께 여쭤보려고요. 어제 중국 긴축 우려가 있었고 뭐 신용 경색 우려라고도 표현하시는데 오늘 이제 곧 있으면 약 한 1시간쯤 뒤에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제조업 지표까지 50을 만약에 합의할 경우 중국 우려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중국 우려가 뭐 조금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뭐 전달에 너무 좋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PMI 지수가 예전에 뭐 48까지 떨어졌었는데 수개월 전에 그때가 바닥은 맞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일장에 조금 뭐 신용 경색 우려, 뭐 긴축 우려가 나왔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한 370억 불에 달하는 뭐 부실 자산 이런 거를 상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정부 자체에서 이제 시장 체력을 조금 강화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면서 큰 악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지표도 오늘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50 이상만 나온다면 중국의 경착륙 우려는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제조업 지표가 뭐 50을 크게 하회한다 그러면은 걱정할 만한 사항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오기는 저 개인적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역시나 시장은 좀 강하게 보는 관점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조업 지표 50 정도만 유지해주면 괜찮다 하셨습니다. 중국 변수에 대한 추가 질문 한번 드려봤었는데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 멘토님 그리고 동양증권 정윤성 PB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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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스피는 다시 하락으로 바뀌었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은 다시 팔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투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문에는 전일 풋옵션에서 개인들이 뭐 1,000억 이상 손해가 나기도 했던 엄청난 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선물 차트만 봐도 274 트라이 할 것 같네요라고 어제 시간 얘기 나눴었는데 종가상 270이 완전히 깨졌더라고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살펴주십시오. 네, 아침부터 전전일 대비해서 다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 메이저의 수급 2개가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황금 라인에서 위쪽으로 조금 받고 아쉬운 건 제가 말씀드렸던데 한 틱 차로 못 찍었죠. 274를. 그리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물항을 잘 보시고 대응하신 분들은 전략을 좀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제 시장이 17포인트, 18포인트 빠지다가 20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체감은 솔직히 보고 있는 저도 공포가 느낄 정도로 현물의 속도에서는 200포인트가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고점에 대한 징후 때문에 불안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적소에서 고점을 인식하고 수급의 분석과 함께 고점을 정확히 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제 실력을 논하기에 앞서서 너무 행복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그림들이 순차적으로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인 부분에 쇼크를 좀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반드시 판단해봐야 될 것은 전일의 지속성이냐 아니냐라는 기로겠죠.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전일의 하락 모멘텀이 오늘 계속해서 지속은 결론적으로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조정 쪽으로 가기에는 어제 억지성이 일부 있었고 최종 수급의 변화에서 변화율이 나타났다. 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변화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물과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에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단순하게 저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방송용 쪽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바로 이 선물 쪽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의 총 누적이 매수 스위칭이 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분명한 건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였다라는 거겠죠. 이 매수로 들어왔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계 쪽의 투신 쪽과 금융투자 쪽, 특히나 투신이 그 전에 먼저 드라이브를 축소를 했다가 어제 다시 확대하는 모습이다. 그거 하나 정도의 관점 차이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금일장 같은 경우 메이저 수급 부분에서 해외발 눈치를 보면서 하락은 출발되었지만 외국인들과 기관 쪽의 움직임이 급속히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둔화되고 있다라는 속에서 개인들의 포지션만이 출발과 함께 최대 맥스 지금 1000억 정도까지 내려왔었다라는 거죠. 1000억 매도 우위,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시장의 변동은 있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투신 쪽의 매수세가 어제와 같은 관점에 매수가 지속되면서 들어온다라면 오늘은 기술적 반등 쪽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콜옵션 쪽의 움직임들이 이제 막 한 9시 30분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풋옵션 쪽은 이미 그 전에 조금 움직이는 척 하다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자,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현재 콜옵션 싸움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어찌 보면 만기주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옵션 쪽의 분석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겠고요. 그렇다면 선물은 보너스, 그다음에 옵션에서 승부를 한번 띄우셔야 될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요.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요. 역시 전일과 마찬가지의 포지션입니다. 수급에선 하나만 체크하자라는 겁니다. 전일은 오전에 아무리 봐도 수급도 분석이 안 되시고 시장의 흐름도 분석이 안 되실 때 흐름을 잡아드리는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렸습니다. 바로 현물의 강도 쪽을 보면서 잡았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현물의 강도의 큰 규모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패 역할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외국인과 투신. 자, 어제 제가 어떻게 본의 아니게 연락을 우리 시청자분과 통화가 돼서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전략을 세우고 노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전략과 반대급부입니다. 바로 외국인과 투신의 400억대의 매수와 161억대의 매수세가 지속성 확대가 나온다라면 오전에 눌린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쪽 쏠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두 메이저가 한쪽으로 가는 거 지금 매수다. 그렇다면 우린 눌림 매수다라는 관점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하나를 요것만 좀 보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신호등에서 너무나 저는 이 말씀 드렸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기초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자, 갭보정 차트에서 빨간 등을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황금 라인입니다. 황금 라인과 빨간 등이 교차를 하면서 조정포 쪽으로 출발이 되었고 쏟아지는 속도는 일단 수급의 변화는 좀 있었고요. 하지만 빨간 등을 한 번도 종가까지
훼손을 하지 않고 올라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끝까지 매도로 신호등과 함께 매매를 하신 분들은 보였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런데 아직 올라탈까 말까 하다가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전일과 다르게 올라탄 흔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금일장 오전장의 황금 라인은 270.00으로 설정을 좀 하는데요. 언제 벌써 또 270에서 269 여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마음은 아프지만 건강하게 연말 랠리를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잠시 잠깐 소나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일 기술적 반등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중국 지표 나오죠? 그럼 어떻게 다 눈치채셨죠? 예, 만약에 갑자기 급등 가면 역발상 한번 체크해보고 급락 나오면 역발상 생각해보자. 중국 지표 오늘 그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메이저가 눈치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0.00 정확하게 올라탈 때 안정적인 매수 포인트 자리겠고요. 그 부분 올라타지 못한다면 조금 매도 포지션을 조심해야 되니까 매도 포지션을 오늘은 좀 오전장 버리고 매수만 어떻게 한번 잡아볼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지속 하락은 없다. 기술적 반등 보는데 외인 투심 방향이 지금 같이 가고 있으니까 사는 쪽으로 같이 동참하되 눌림 매수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황금 라인 270.00이었습니다. 샘플러스 김동욱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이 짚어주신 대로 잠시 후 정확히 1시간 뒤에 중국의 10월 HSBC 제조업 지표 예비치가 나옵니다. 예상치는 전월 51.2보다 낮은 50.4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50을 넘겨주면 다행인데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50을 밑돌 것이다 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전일 긴축 우려에 있어 오늘 또 중국의 또 다른 우려가 나올지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약간 눈치 보고 있는데 1시간 뒤부터 갈릴 수 있으니까 1시간 뒤 전후에서는 반드시 시장을 잘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합권에서 방향 없고요. 환율은 연 저점을 위협하면서 지금 장중에 다시 반락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출발 지시 가이드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